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아도 부모 눈에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다고만 하죠. 오늘의 사연자님도 매일 밤 자식 걱정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오늘의 사연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파 애청자로 매일 사연을 즐겨 듣습니다. 자주 듣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좁은 땅에 참 별의별 일도 많다 싶었죠. 그러고 보면 사람 사는 게 참 별거 없어요. 크게 재벌은 아니어도 편히 쉴 집 한 칸 있고 가족들 건강하기만 하면 그게 사는 행복이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디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었고 사이도 좋았으니까요. 거기다가 하나뿐인 딸도 부잣집에 시집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제가 사연까지 보내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도 천불이 올라와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누구한테라도 하소연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하나 있습니다. 풍족하게는 키우지 못했어도 남편과 저는 금지오겹으로 키웠죠. 저는 경기도에 있는 은행에서 근무했고 남편은 포크레인 기사였습니다. 남편은 지방 곳곳의 공사장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며칠씩 집을 비우고 일이 끝나면 집에 들어왔어요. 남들은 외롭지 않냐고 했지만 저희 부부는 오히려 잘 맞았습니다. 서로 바쁘게 일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더 보고 싶고 애틋하고 그랬거든요. 주변의 다른 친구들보다 저희 부부는 금슬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젊을 때부터 공사 현장을 누비며 혼자 생활을 해버릇해서 저를 귀찮게 하는 일이 없었어요. 청소도 잘하고 집안 정리를 잘하는 것도 물론이었고 밥도 저보다 잘했거든요. 공사장 일이라는 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7, 8월에는 한 번씩 일이 없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출근하고 나면 남편은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알아서 딸도 살뜰히 챙기고 밥도 잘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집에서는 익숙한 일이라 딸아이는 다른 집도 당연히 다 그런 줄 알고 컸을 정도입니다. 나는 커서 꼭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야.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도 충실한 완벽한 남자랑. 딸은 남편을 너무 잘 따랐습니다. 항상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런 딸아이를 남편도 애지중지했습니다. 딸이 하나라 더 그랬겠지만 초, 중, 고, 입학식, 졸업식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딸 일이라면 일도 빼고 달려갈 정도였어요. 대학 때는 딸 학교가 멀어서 통학만 지하철로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근처에 월세라도 알아봐야 하나 했죠. 그런데 남편은 혼자 자취를 시키는 건 너무 불안하다면서 한 학기를 넘게 차로 아침마다 딸아이를 데려다 줬어요. 남편은 지하철로 매일 2시간씩 걸려 학교에 가는 딸아이를 안쓰러워했고 딸아이는 새벽에 들어와 몇 시간 자지도 않고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남편에게 미안해했어요. 그렇게 귀하게 키운 딸내미는 기특하게도 알아서 잘 컸어요. 교대를 나와 단번에 임용에 붙더니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바로 얼마 전에 아장아장 걸어 다녔던 것 같은데 언제 저렇게 컸다 싶었어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감은 눈으로 간신히 일어나서는 아침밥도 대충 먹다 나가는 애가 사회생활한다고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저희 눈엔 아직도 아이 같기만 한 딸아이가 결혼을 하겠다네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한 지도 벌써 꽤 됐으니 주변에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딸아이는 맞선 자리에서 만난 남자와 반년도 연애를 안 하고는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제 딸이지만 이렇게 성미가 급한 줄은 몰랐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은 것도 내심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사위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난다고 노래를 부르더니만 키도 작고 배만 볼록 나온 게 어디 하나 남편이랑 닮은 게 없더군요. 거기다가 성격도 남편과 딴판이었어요. 말도 좀 많고 남자가 쓸데없이 허세에 허풍도 좀 있어 보이더군요. 차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비싸기만 하고 사람 몇 명 못 태울 것 같은 스포츠카를 타고 인사를 왔어요. 그래도 저희 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희 주겠다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선물들이 모두 다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요. 아버님 술 좀 하시죠? 이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여행 다녀오시면서 면세에서 사온 술인데요. 향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소주만 마셔봐서 이런 고급 술이 내 입에 맞을까 모르겠네. 아버님 그런 건 걱정 마세요. 제가 앞으로 이런 술 매일 드시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우리 장모님 거. 어머, 이게 뭐야? 저는 예비사위가 건넨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박스 안에 웬 여우 대가리가 달린 목도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겁해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 이게 여우 밍크라고 엄청 좋은 거래. 엄마 나이 때는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다 있어야 한다던데? 아무리 좋고 비싸도 동물 얼굴을 목에 어떻게 두르고 다니니.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남들은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쩐지 예비사위 선물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결혼 얘기가 나온 것도 그렇고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공부만 할 줄 알았지 30이 다 될 때까지 연애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도 좀 많이 만나보고 결혼은 조금 늦게 했으면 싶었습니다. 연애를 좀 해봐야 나랑 맞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남자들이야 보통 처음에는 여자한테 무조건 잘해주고 챙겨주잖아요. 아직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순수한 애라 조금 잘해준다고 홀라당 넘어간 건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그런 제게 남편은 딸을 못 믿냐고 괜한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쩐지 저는 딸의 결혼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딸을 끼고 살아서 그래. 이제 30인데 독립시킬 때 됐지. 이제 우리 딸을 믿고 옆에서 지켜봐 줍시다. 그래도 사람이 넉살도 있고 서글서글 하잖아. 남편 눈에는 그런 점이 좋게 보였는지 몰라도 저는 아니었습니다. 딸과 다르게 변죽도 좋고 생활력이 강해 보인다며 칭찬했지만 저는 그게 어딘가 좀 괜한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겉으로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허풍쟁이가 아닌가 싶어서요. 남자는 원래 좀 묵직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제 걱정에 딸아이는 제가 오해한 거랍니다. 예비사위네 집안이 워낙 대단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할까봐 일부러 능청맞게 구는 거라고요.
밖에서 보면 친구도 많고 호탕하다면서 칭찬을 입에 마르게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꼬셨는지는 몰라도 제 딸내미가 남자친구에게 아주 푹 빠진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보기엔 내가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를 것 같지? 근데 나도 벌써 사회생활 몇 년인데 남자친구 소개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이야. 처음 나 이 학교 부임했을 때부터 예뻐해주셔서 특별히 나한테 소개시켜준 거라니까? 그래? 근데 그렇게 대단한 집 아들이야? 교감 선생님 아드님이 강남에서 치과를 하시는데 거기 건물주가 자주 학교에 괜찮은 선생님 없냐고 농담처럼 얘기하셨대. 며느리감 좀 소개해달라고. 그 순간 교감 선생님께서 내가 딱 생각나서 소개하신 거야. 그럼 그 강남에 있다는 치과 건물이 네 남자친구네 아버지 거라는 거야? 그렇다니까. 거기다 건물이 그거 하나뿐이 아니라 강남에 몇 개나 더 있대. 아유, 정말? 아유,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둘이 평생 일을 해도 경기도에 간신히 집 한 채 사기도 힘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 비싼 강남에 건물이 몇 개씩이나 있대?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가? 뭘 하셔서 그렇게 돈을 버셨는지까지는 모르지. 너무 속물 같아 보일까봐 나도 남자친구한테 못 물어보겠더라고. 그래도 아예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 가는 것보다는 있는 집이 낫잖아. 그거야 그렇지. 근데 아무리 돈 많아도 다 아버지 돈일 텐데 네 남자친구는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날라리 같은 차를 타고 다녀? 아버지가 사주셨대. 아무래도 통이 크신 분 같아. 엄마처럼 알뜰하게 살아오신 분이 보기엔 남자친구가 좀 철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난 오히려 그런 게 좋더라. 사람이 모난 구석도 없고 나한테도 엄청 잘해줘. 물론 결혼은 당연히 딸이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 게 맞죠. 딸아이 말이 다 맞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어디 쉽나요? 유부녀 청취자님들은 충분히 공감하시겠지만 연애할 때야 다 좋은 게 당연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시부모 문제에 자식 문제로 매일 싸우는 게 일상인데 저는 무엇보다 현명하고 마음이 깊은 사람과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생각은 또 다르더라고요. 없는 집에 시집가서 괜히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보다야 있는 집에 시집가서 힘들어도 돈이라도 펑펑 쓰면서 사는 게 낫지. 나는 내가 너무 없어서 당신 평생 고생만 시켜서 얼마나 미안한데. 돈이야 누구든 나가서 벌면 되지. 난 당신이 힘들게 몇 시간이나 운전하고 들어와서도 나 다리 부었다고 밤마다 다리 주물러주고 일찍 새벽에 나가면서도 혹시나 나 깰까봐 조심하고 그런 사소한 게 얼마나 고마웠는데 부부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지. 난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었잖아. 당신은 항상 괜찮다고 했지만 난 얼마나 속상했는데 난 우리 딸내미가 우리랑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 방학이면 좋은 데로 여행도 가고 비싼 옷이나 가방도 좀 들고. 저는 티를 내진 않았지만 사실 남편 말에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저와 생각이 같은 줄 알았거든요. 물론 저도 남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딸아이네 예비 시댁이 부유한 집이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마음이 놓이기야 했거든요. 애써 안 그런 척 했지만 저도 자식 일에는 어쩔 수 없는 속물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아이는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 만난 사돈이 어쩐지 예사롭지가 않더군요. 제가 은행원 짬밥이 30년입니다. 웬만한 점쟁이보다 제가 관상은 훨씬 더 잘 볼 거예요. 그런데 예비 바깥 사돈의 관상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쎄해 보였습니다. 눈에 도끼가 가득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역시나 보통 분이 아니시더군요.
우리나라에서 선생 하나 만드는데 돈이 꽤 많이 드나 봅니다. 안사돈은 평생 은행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서울에 집 하나를 못 사셨어요?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제가 성격이 이래요. 일부러 기분 나쁘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말을 돌려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니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궁금하실 수도 있죠. 저희는 지금 사는 동네가 저나 남편이나 고향이에요. 부모님도 다 그 동네에 터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굳이 서울에 와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사실 서울이 집값만 비싸지 사람 많지 시끄럽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그 동네에 꽤 땅이 있으시겠어요? 조부모님도 계속 그쪽에 계셨으면. 여보, 그런 얘기는 차차 나중에 하고 식사부터 하세요. 음식 다 식겠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제가 워낙 셈이 밝은 사람이라서 자꾸 버릇이 나오네요. 얼른 식사하시죠. 이 자리가 상견례 자리인지 저희 집 재산 공개하는 자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와 예비 사이는 민망해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참을만 했어요. 저런 사람은 저도 아주 많이 상대해봤으니까요. 사돈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아주 흔하게 보던 졸부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보통 졸부들이 그래요. 돈, 재산, 명품 그런 거 말고는 다른 대화는 일절 할 줄 모르거든요.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하죠. 예비 사이가 왜 그렇게 허풍을 떠나 했더니만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배운 것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좋은 자리니만큼 분위기에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졸부들의 특징 중 또 하나가 맞장구 쳐주면 더 신이 나서 떠드니까요. 저희가 좀 부추기니 사돈은 더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딸에게 들은 말이 다 사실이긴 하더군요. 사돈댁 재산이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강남에 건물이 몇 개가 있는 것도 모자라서 지방에 모텔이 몇 개에다가 최근에는 땅에도 관심이 생겨서 전국 각지를 돌며 땅을 보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건물 시세만으로 다 잡아도 100억은 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잘난 척이 아니라 정말 잘났습니다. 16살에 혼자 몸으로 서울 올라와서 지금까지 악착같이 버텨낸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온 거니까요. 잘난 척이라뇨. 사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시네요. 하하하하. 그렇다고 제 앞에서 기죽을 것까지는 없으세요. 저 중졸이에요. 조건은 사돈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재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돈만 많지 뭐가 대단한가 싶어서요. 사돈은 잘난 척만 심한 게 아니라 사람을 깔보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들을수록 기가 차지도 않았지만 남편은 딸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 어려운 비위를 다 맞춰주더라고요. 저는 절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 포크레인 끌면서 일용직이면 뭐 어떻습니까? 뭘 해서든 처자식 안 굶기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사돈도 하루 종일 운정해서 일당 받아 딸내미 저렇게 훌륭하게 선생님까지 만드셨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직업 얘기까지 꺼내면서 들먹이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사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시은이가 친탁을 해서 공부를 잘한 거예요. 저희 시댁이 대대로 박사도 많거든요. 시은이 아빠가 워낙 기술이 좋아 지금은 다른 일을 하지만 사실 서울 4년제 경영학과에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어머, 그래요? 어쩐지 박간사돈께서 인상이 너무 좋으신 게
옛날로 보면 양반집 선비 같아 보이세요. 제 남편 자랑 같지만 시은이 아빠가 점잖기만 한 게 아니라 엄청 자상하고 집안일도 잘해요. 저희 딸아이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우리 김서방이 조금 힘들 거예요.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요. 저는 바깥 사돈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돈 말고도 다른 걸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바로 저희 딸이 그런 아이였거든요. 가족들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요. 저희 세 식구가 건물은 없어도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한편이 되어줄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하라는 무언의 압박도 해주었죠. 그런데 보통이 아닌 바깥사돈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죠 뭐. 남자가 버는 게 신통치 않으면 마누라 비위 맞춰주느라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들 앞으로 이것저것 다 해줬습니다. 결혼해서 기피하고 살라고요. 바깥사돈은 보란듯 연신 돈 자랑을 해대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더 하려고 나서려고 하자 옆에 앉은 남편이 애써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참으라는 듯이요. 사돈께서 대학도 나오시고 인성도 좋으시니 결혼식 하객도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사업하다 보니까 중요한 사람만 불러도 4,500명이 돼가지고 동네 작은 웨딩홀은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식은 호텔에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뻔히 저희 집 사정을 알면서도 끝까지 돈 있는 티를 팍팍 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도 질 수만은 없었습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호사스럽게 하나요? 스몰 웨딩이 대세라던데. 간편하게 하는 것도 좋죠. 정말 축하해주러 오시는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서요.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에이 사돈! 결혼식이라는 게 다 부모 손님의 부모 돈으로 하는 건데 애들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다 내가 주고받은 품앗이인데 호텔 결혼식이 부담되시면 식비는 저희가 다 부담하죠. 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허세가 아주 보통이 아닌 분이셨습니다. 저런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표정 하나 안 바꾸고 하시나 싶었어요. 사돈 말씀이 맞습니다. 큰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자식들 혼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사돈 편하신 방향으로 하세요. 저희가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역시 남자들끼리는 말이 통하네요. 나중에 남자들끼리 좋은 술로 한잔하시죠. 제가 집에 아주 근사하게 꾸며놓은 공간이 있거든요. 남편은 이런 와중에도 사람이 참 좋기만 했습니다. 굳이 자기를 낮추고 저런 사람을 높여주면서까지요. 상견례를 마치고 오는 길에 저는 속상했습니다. 사위도 사위였지만 사돈은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정말 이런 결혼을 시키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애지중지 키운 딸이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한 시댁을 만났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냐고 하더라고요. 재산도 많은데 인성까지 갖추기가 쉽겠냐면서요. 재산이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성격까지 좋기는 쉽지 않지. 그래도 안사돈은 정숙하고 얌전해 보이시는 게 우리 딸내미 시집살이 시킬 것 같아 보이진 않으시던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안사돈 되실 분은 인상이 참 좋아 보이셨어요. 하긴 딱 봐도 한 성격하는 바깥사돈이랑 몇십 년을 사셨으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대인배일 거라는 느낌이 딱 왔습니다. 제 딸은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걱정이 많기는 했어도 딸이 사위와 행복한 얼굴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 딸이 정말 시집을 가는구나 실감이 나면서도 너무 뿌듯하더군요. 그리고 결혼식 날 보니 바깥사돈 말대로 하객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식사 자리가 부족해서 다른 연회장까지 빌려서 식사를 했다더라고요. 사업을 하신다고만 들었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는 못 들었지만 사업 규모가 크긴 큰가 보더라고요. 상견례 때부터 워낙 사돈이 쉬지 않고 돈 자랑을 해대기에 제 딴에는 배알이 뒤틀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럴만도 했더군요. 사돈은 그 땅값 비싸나는 함남동의 고급 빌라에 살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전에 똑같은 빌라를 사위에게 증여해줬답니다. 도대체 건물이 몇 개고 집이 몇 채인지 가늠도 되질 않았어요. 결혼 전에 빌라에 다녀온 딸 말로는 집에 없는 게 없답니다. 모든 가구며 전자제품까지 다 빌트인이라서 몸만 들어가면 된다네요. 사돈의 경제적인 상황을 알게 될수록 저희도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자꾸만 저희 남편도 의기소침해졌어요. 상견례 날 제가 했던 행동은 패기가 아니라 자격지심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저는 그렇게 크고 좋은 집에서 제 딸이 매일 먹고 자며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어떨 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들 부러워했어요. 딸아이가 어디에 사는지 이야기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거렸죠. 이런 게 바로 허영이고 허세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어느새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가 집안 사정이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 이게 은근 눈치가 보이기는 하더군요. 결혼하기 전에는 매일 보던 딸을 결혼하고 난 뒤 자주 보지 못하자 저와 남편은 딸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신혼집이 멀기도 멀었지만 사돈이랑 한 건물에 사는 딸네 집에 장인 장모가 불쑥불쑥 찾아가기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꽤 돼서도 저희 부부는 딸네 집에 한 번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딸도 오라는 소리를 안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쉬운 대로 자주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이번 주말도 바빠? 김서방 시간 안 되면 너라도 잠깐 집에 왔다 가면 좋겠다. 우리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잖아. 미안 엄마. 시아버지가 산을 워낙 좋아하셔서 주말마다 가족끼리 산에 가시는 걸 좋아하시네. 지난주는 나 학교 연수 때문에 빠져서 이번 주는 꼭 같이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미안하긴.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면 당연히 같이 가야지. 조심해서 잘 다녀와.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친정이 능력이 있으면 딸들이 다들 친정 근처에 와서 산다는데 우리 집은 떡하니 집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딸이나 사위 직장에서 가까운 서울도 아니니 보고 싶어도 한번 마음 편하게 오라고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저희와 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서운했지만 남편 말대로 딸아이가 완벽히 독립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마트에 갔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웬일로 딸아이가 연락도 없이 집에 왔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딸에게 전화를 몇 번이나 했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던 참이었거든요. 딸, 주말에 웬일이야? 주말에는 시아버지가 매일 등산 가자고 하셔서 오기 힘들다더니. 어머,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제가 들어왔는데도 딸아이는 나와보지도 않고 거실 소파에 누워만 있더라고요. 몸도 바짝 웅크리고요. 저는 이상해서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 얼굴을 보자마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우리 시아버지, 나 너무 무서워. 더는 그 집에 못 살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시아버지가 무섭다니. 설마 네 얼굴, 너희 시아버지가 이런 거야? 딸의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한쪽 눈 주변 전체가 말이죠.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제 딸아이는 어디서 싫은 소리 한 번 들은 적이 없었어요. 맞아본 적은 더더욱 없었고요. 이게 도무지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래. 이혼할 거야. 저는 딸의 말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당황한 모습을 딸에게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써 더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엄마한테 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설마 전에도 이런 일 있었어? 엄마, 혹시 돈 좀 있어? 나 시아버지 돈 갚아야 돼. 그래야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어. 뭐, 돈? 돈이라니? 무슨 돈? 저는 딸의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딸이 시아버지에게 갚을 돈이 왜 생겼는지 말입니다. 딸이 겨우 눈물을 그치고 제게 해준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제 귀로 듣고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말에 의하면 처음부터였답니다. 결혼하고 난 뒤부터 바깥사돈의 말도 안 되는 만행이 시작됐다네요. 신혼여행에서 딸과 사이가 돌아오자 사돈은 딸아이를 앉혀놓고 다짜고짜 지갑에 있는 카드를 다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너도 이제 이 집 사람이니까 잘 들어라. 우리 집은 돈 관리에 있어서 아주 철저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내가 너의 소비 형태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카드는 쓰지 말고 오로지 현금만 써. 딸은 이해가 되지 않아 무슨 소리인가 싶었답니다. 아무리 시아버지가 돈이 많아도 엄연히 딸아이도 일을 하고 있었고 월급을 받는데 왜 경제적인 부분까지 간섭하시나 싶어서요. 아버님,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도 엄연한 성인이고 직장인인데 돈 관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도 항상 제가 해왔거든요. 그깟 선생 월급 얼마나 된다고 관리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애초에 선생을 며느리감으로 고른 건 착실하게 꼬박꼬박 세금 내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고른 거야. 거기다 애 낳아도 휴가에 복직도 쉽고 나중에 연금도 나오니까 여자 직업으로 그만한 게 없으니까. 사돈은 마음대로 막말을 퍼부어 놓고는 공책 한 권을 딸에게 줬대요. 여기 공책에다가 가계부 꼼꼼하게 써서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내 서재에 갖다 둬라. 딸은 순간 누가 머리를 세게 친 것 같았답니다. 너무 띵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 길로 사위에게 쫓아가 따져 물었대요.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앞으로 내 수입을 아버님이 관리하시겠다는 거야? 관리? 관리는 무슨...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가하시겠어? 그게 아니라 철저히 받을 걸 받으시겠다는 거야. 받아? 뭘 받아?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아버지 인생에 공짜란 없어. 나는 아직도 가계부 가지고 매일 혼나잖아. 그럼 왜 카드도 못 쓰게 하시는데? 만약 필요한 데가 있어서 할부라도 해야 되면 어떡해? 우리 집은 세금 때문에 원래 카드 잘 안 써. 가계부 검사 꼬박꼬박 잘 받으면 용돈도 주시니까 조금만 참아. 난 오늘 좀 바빠서 늦을 거야. 먼저 자. 뭐? 여기서 자라고? 왜? 우리 집 가서 자야지. 내가 그것도 말 안 했나? 여기가 앞으로 우리 신혼집이야. 무슨 소리야. 결혼식 전에 자기가 가서 보여줬었잖아. 당신이 증여받은 여기 빌라 5층. 거기가 우리 신혼집 아니야? 아, 거기? 아버지가 전세 났어. 아버지 말에 전세 끼고 증여해야 세금을 감면받는다네. 어차피 내 집인 거는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딸은 그제야 당했구나 싶었답니다. 사위도 바깥사돈도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았답니다.
특히나 사위는 결혼 전후가 너무 달랐대요. 그 전에 자상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딸 말이 사위는 바깥 사돈이 철저히 돈으로 키운 것 같대요. 말 잘 들으면 돈 주고 말 안 들으면 돈을 뺏어가면서요. 그래서 사위는 돈이라면 뭐든지 했대요. 결혼까지도 말이죠. 남편이 나랑 결혼한 것도 다 시아버지가 시켜서 그런 거였어. 나랑 결혼하는 조건으로 그 스포츠카도 사준 거래. 뭐? 아무리 그래도 스포츠카 때문에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 저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지만 딸은 그러고도 남을 집안이랍니다. 사돈은 사위가 성인이 되자마자 고지서를 줬대요.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먹이고 재워주며 들어간 비용을 싹 다 정리해서요.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라면서 돈을 못 벌면 몸으로라도 떼어야 한다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답니다. 돈으로 아들의 충성을 강요했던 거였죠. 그런 정신나간 사돈이 하필이면 제 딸을 며느리감으로 딱 마음에 들어했던 거예요. 선생에다가 순진해 보이는 게 순종적으로 보였다나요. 그래서 아들에게 무조건 제 딸과 결혼해야 차도 사주고 빌라도 증여해준다고 했대요. 그런데 더는 사돈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거지 같은 늙은이가 자기 자식한테 하던 대로 그대로 제 딸에게까지 한 거였어요. 정말로 그 가계부 검사인지 뭔지를 했답니다. 학교 선생은 애들이랑 같이 급식 먹는 거 아니냐? 무슨 피자를 몇 판이나 사 먹었어? 일이 바빠서 오늘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당직한 선생님들이랑 시켜 먹은 거예요. 그 밥값을 왜 네가 다 내? 네가 정신이 나가도 된통 나간 애였구나. 포크레인이나 모는 남편 데리고 사느라 평생 남의 돈이나 만지면서 사는 너희 엄마 보면서 너는 배운 게 없니? 바깥 사돈은 툭하면 저와 제 남편을 들먹이면서 제 딸 마음에 상처를 줬다네요. 그럴 때면 딸아이는 말대꾸할 힘도 없었답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면 그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바깥 사돈은 돈 되는 건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임차인에게 강제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차액을 빼돌리는 건 취미였고 세금 탈루가 특기랍니다. 그래서 딸과 사위가 결혼할 때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주면서 사위에게 증여를 한 거였어요.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니까요. 거기다 세금 탈루는 애교 정도였고 아예 세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것도 몇십억이나 된대요. 그래서 툭하면 집에 세금 징수과 직원들이 찾아올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바깥 사돈은 집에 있지도 않았고 안사돈과 딸아이가 거짓말까지 해야 했답니다. 정말 갚을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라고요. 딸아이는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가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답니다. 거기다가 매일 하는 가계부 검사도 너무 스트레스였대요. 딸아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항상 저녁 먹기 전에 사돈은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커피 영수증은 왜 없어? 너 또 내 말 안 듣고 스타벅스 간 거지? 도대체 뭘 먹으면 커피값이 5만 원이 넘냐? 학년 선생님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 회의 때마다 돌아가면서 사요. 다들 스타벅스에서 사는데 저만 다른 데서 사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깟 선생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스타벅스는 무슨... 요즘 것들은 허영 덩어리라니까. 뻔한 월급쟁이들끼리 먹고 싶으면 그냥 각자 사 먹으면 될걸. 참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리고 편의점에서 뭔 과자를 이렇게 사니? 다 네가 먹은 거야? 학교 반 아이들 간식으로 산 거예요. 아버님, 제가 이런 것까지 아버님께 일일이 말씀드려야 하나요? 뭐야? 꽝 쨍그랑. 그 순간 딸아이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딸이 말대꾸를 하자마자 사돈은 서재 책상 위에 있던 커피잔을 딸아이 쪽으로 던지는 바람에 바로 옆에서 잔이 깨져버렸다네요.
그래서 얼굴에 상처까지 생겼는데도 사돈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대요. 너는 너희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니? 어른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대꾸하라고. 말대꾸라뇨. 저는 또 너 안 되겠구나. 안 싸더니 그깟 은행 월급 몇 푼 받자고 나가서 일만 했다더니 딸 자식을 아주 경거망동하게 키워놨네. 이 커피잔은 너 때문에 깨졌으니까 네 앞으로 청구하마. 맑게 알아들었으면 그만 가서 네 남편 저녁이나 차려. 딸의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돈밖에 모르는 상또라이였습니다. 저는 바깥 사돈이 그러는 동안 네 남편이랑 안 사돈은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도 어쩔 수가 없다네요. 이미 그런 사돈의 만행에 다들 길들여져 있었으니까요. 바깥 사돈이 던진 커피잔을 치우러 들어온 안 사돈은 딸 얼굴에 밴드를 붙여주며 손을 꼭 잡았답니다. 지금은 이상하고 이해가 안 돼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 거야. 저 사람이 우리 괴롭히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저러는 거니까. 그럼 어머님도 지금까지 가계부 검사 같은 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가 그렇게 야박한 사람은 아니야. 말만 잘 들으면 그만한 상도 준다니까. 딸은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사위도 안사돈도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잘하면 된다. 바깥 사돈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식이었죠. 딸은 시아버지께서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으면 다들 저렇게 되었을까 안타까웠답니다. 딸은 그때라도 그 집에서 나왔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라도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딸아이 말이 어느새 그런 환경에 자신도 모르게 점점 익숙해졌답니다. 안사돈이나 사위처럼 말이죠. 바깥 사돈이 너무 무서웠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할 정도로요. 그런데 결국 일이 터진 거였어요. 김서방이 연락도 없이 며칠째 외박을 하고 들어와서 딸아이와 둘이 다툼이 있었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김서방은 며칠을 집에 안 들어오고도 뻔뻔하게 딸의 지갑에 손을 댔대요. 돈 좀 달라고요. 당신 요즘 뭘 하고 다니는 거야? 갑자기 돈은 왜 필요한 건데? 아이, 하필이면 그때 돈이 딱 떨어져가지고 한 판만 더 했으면 내가 다 따는 판이었는데. 뭐? 당신 설마 도박했어? 김서방, 아니 이 거지 같은 사위 새끼가 알고 보니 도박을 하고 다닌답니다. 전에도 한번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딸아이가 갚아준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도박장에 갖다 준 거였어요. 딸은 기가 막혀서 사위에게 경고했답니다. 한 번만 더 도박장에 가면 그때는 바깥 사돈에게 다 이야기할 거라고요. 옛말에 도박하는 놈은 지 마누라도 팔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절대 그만둘 리가 없었어요. 사위는 딸의 말을 무시하고 또 도박장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이번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사돈들 방으로 찾아갔대요. 사위가 무서워하는 건 지 아버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위 새끼가 난리가 난 거죠. 딸 앞에 무릎까지 꿇었답니다. 여보, 왜 이래? 우리 아버지 몰라서 그래? 나 도박하면서 돈 날리고 다닌 거 아시면 나 진짜 죽어. 농담이 아니라 나 진짜 죽는다니까? 여보, 제발. 사돈 방으로 딸아이가 들어가려던 순간 방에서 바깥 사돈이 나오다 사위가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걸 보고 말았대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난리가 난 거였어요.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너 감히 하늘 같은 남편 무릎을 꿇리는 거야? 그 순간 사위가 손을 싹싹 빌면서 딸아이에게 부탁했나 보더라고요. 비밀로 해달라고요.
이러면 증여받은 빌라까지 날아갈 거라고요. 별일 아니에요. 이 사람이 며칠 외박을 하고 들어와서. 딸아이는 사위 말대로 시아버지까지 알게 되시면 사단이 나긴 날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네요. 쾅, 퍽. 갑자기 바깥 사돈이 옆에 있던 물건들을 잡히는 대로 사위에게 던졌답니다. 못난 새끼! 사내 새끼가 얼마나 못났으면 마누라 앞에서 무릎이나 꿇고, 못난 놈. 그리고 너! 남자가 바쁘면 외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다고 남편 바가지를 긁어? 바깥 사돈이 원래 그런 인간이랍니다. 화가 나면 손에 집히는 대로 마구 던지는 게 몸에 배었대요. 지금까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꼴을 본 게 셀 수도 없이 많다고요. 그러다 누구 하나 다쳐나가도 미안한 줄을 몰랐답니다. 그런데 그날도 바깥 사돈은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서랍장까지 들어 올린 거예요. 늙은이가 힘도 장사였습니다. 사돈은 그대로 딸아이와 사위에게 서랍장을 던진 거였죠. 서랍장과 사위에 밀려 그대로 넘어진 딸아이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온몸에 멍이 든 거였어요. 완전 미친놈 아니야. 안 되겠다. 지금 당장 나랑 가자. 내가 그 사돈 새끼 얼굴을 아주 날려줄 테니까. 안 돼, 엄마. 나도 당연히 더는 못 살겠다고 시아버지한테 이혼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글쎄 나더러 이혼하고 싶으면 돈 다 갚고 나가래. 뭐? 도대체 무슨 돈을 말하는 거야? 사돈은 정신병자가 분명했습니다. 글쎄 딸아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신혼집이 아닌 시댁에서 같이 살았다는 것도 어이가 없어 죽겠는데 그 비용을 몽땅 다 정리해뒀답니다. 식대며 숙박비, 심지어 수도세와 전기세까지 다 식구 수대로 나눠서 딸에게 비용을 청구했다네요. 이혼하려면 돈 다 갚고 나가라고요.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마침 집에 들어오던 남편은 딸 이야기를 듣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돈을 만나러 가겠다고 난리가 났죠. 저 마음을 저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사람 좋은 사람이 포크레인을 끌고 사돈네 그 잘난 건물을 다 밀어버린다고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애써 남편을 말렸습니다. 건물을 밀어버리더라도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아주 제대로 밀어버릴 방법 찾아볼 테니까. 방법을 찾기는 뭘 찾냐며 남편은 그런 인간이 멀쩡히 살게 둘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럴수록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깥 사돈을 아주 제대로 엿먹여주기로 했어요. 감히 제 딸내미 얼굴과 몸, 그리고 가슴에까지 상처를 입힌 인간이니까요. 이대로 가만히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인맥이라는 인맥을 다 동원하기로 했어요. 얼마 뒤 남편은 정말 포크레인을 끌고 상또라이 사돈네 강남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확성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거지 같은 김 대표는 들어라! 지금 당장 내 앞에 나와서 나와 내 딸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이 건물 다 부숴버리겠다! 순식간에 건물 일대는 마비가 됐습니다. 대낮에 갑자기 포크레인이 도로에 나타나서 건물 앞에서 굴삭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뒤 잘난 사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 이 무식한 인간이 지금 내 건물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안 내려와? 남편은 지금까지 30년 넘게 포크레인을 몰아온 베테랑 기사였습니다. 남편은 보란듯 굴삭기를 들었다 올렸다 하며 사돈의 바로 코앞까지 밀었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사돈은 겁에 지린 얼굴로 금방이라도 자지러질 것처럼 얼굴이 창박해졌더라고요. 이런 미친!
사돈은 무슨... 내가 너 진짜 경찰에 신고했어. 두고 봐! 그때였습니다.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경찰차가 한 대도 아니고 몇 대가 도착했죠. 그리고 그때 저도 아주 정확하게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굴삭기로 사돈 겁이나 좀 주겠다고 저희가 그 먼 강남까지 간 게 아니었으니까요. 기사님, 여기 땅 팔 일도 없는데 무슨 일 때문에 포크레인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신고 접수돼서 지금 바로 차 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딱지 끊어요. 아이고, 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장을 잘못 알고 왔네요. 금방 차 빼겠습니다. 얼씨구, 잘못 알긴 뭘 잘못 알아? 어이, 형사 양반. 일을 그따위로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국민 세금 받아 처먹는 거야? 누가 봐도 이 미친 인간이 내 건물 때려 부수려고 하는 거잖아. 얼른 잡아가! 그 순간 뒤쪽에 있던 봉고차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저와 함께요. 김대명 사장님 되시죠? 세금 징수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댁에도 안 계셔가지고 저희가 사장님 찾으러 다니느라 얼마나... 그렇게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댁에서도 안 계셔서 저희가 사장님 찾으러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너희 이렇게 직장까지 찾아오면 불법인 거 몰라?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다는데 너희가 무슨 수로 돈을 받겠다는 거야? 저는 제 눈으로 보고도 바깥 사돈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항상 그 비싼 고급 세단만 타고 나타나서 명품 옷만 입고 한밤중에도 명품 선글라스까지 쓰고 다니던 양반이 오늘은 진짜 없어 보이더군요. 거기다가 월급쟁이들을 아주 깔아뭉개던 인간이 돈 받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는 지가 월급쟁이랍니다. 고액세금 미납자는 가상자산까지 강제 징수 가능하고요. 감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저희 쪽에 제보가 들어와서요. 돈을 아주 철저하게 무슨 차명계좌며 가상화폐에 잘 나눠서 숨겨놓으셨더라고요. 지금 바로 저희랑 좀 같이 가주시겠어요? 은행에 가서 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뭐? 제보라니? 누가 감히 날 제보해? 이미 댁에서 현금 다발도 무더기로 나왔어요.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좋게 좋게 가시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입만으로만 사람 상대하며 직장 생활한 게 30년입니다. 저는 딸 얼굴을 보자마자 안사돈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설득했습니다. 안사돈, 남의 귀한 집 딸내미 데려다가 저 꼴을 만들어 놓고 잠이 편하게 오세요? 저는 천불이 나는데. 저도 너무 죄송하죠. 그 양반이 깽판 물을까봐 절대 사람한테는 손을 안 대는데 물건을 집어던지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래요. 그 나쁜 손버릇 안사돈 아들내미도 똑 닮았나 보네요. 그래서 그렇게 도박질을 하고 다닌다 봅니다. 사돈, 그 인간 알면 난리 나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그 인간 자기 아들이 도박해서 돈 날린 거 알면 진짜 죽일지도 몰라요. 안사돈은 김서방이 도박하고 다니는 거 알고 계셨나 보네요. 오히려 잘 됐네요. 아들내미 지키고 싶으시면 제 말대로 하셔야 할 거예요. 세금 징수과에서 나오면 현금 어디다 숨겼는지 다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사돈도 살고 잘난 아드님도 삽니다. 아셨어요? 저는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바깥 사돈에게 다 말해버린다고 했어요. 안사돈이 김서방에 대해 알면서도 숨긴 것까지요. 안사돈은 제 말대로 집에 숨겨둔 금고를 징수과에 그대로 보여줬나 보더라고요. 기대 안 한 가상화폐까지 말이죠. 제가 제보했어요. 사돈. 아이고, 계산이 그렇게 철저하신 분이 어쩜 그런 나쁜 짓을 하셨어요. 뭐야? 당신이 뭘 한다고 날 제보해? 웃기고 있네. 나 잘못한 거 없어. 털어봐 어디. 나 재산 같은 거 하나도 없다니까? 사돈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월급쟁이 나부랭이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저랑 친한 지인 중에 사돈 통장 비밀번호까지 아는 월급쟁이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는데 사돈,
은행 VIP시라면서요? 징수가에 제보는 제가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많은 건물에 땅을 갖고 있는데 절대 은행 신세를 안 질 수가 없죠. 30년 동안 저와 함께 근무했던 은행원들이 어디 한둘인가요? 아무리 월급쟁이라도 어쨌든 다들 은행에서 다 한 자리씩들은 차지하고 있는 점장 부장들인데 강남 땅 부자 차명 계좌 정도 찾는 건 시간 문제였죠. 저는 다 법대로만 했습니다. 징수가에 어디 은행 직원에게 들었는데 미납자 김대명 씨가 은행 여기저기서 꽤 큰 돈을 인출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제보를 했죠. 그러자 징수과에서 다 알아서 은행에 조사를 나왔더라고요. 뭐야? 이 거지 같은 것들이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그러고도 너네가 무사할 것 같아? 아이고, 무서워라. 왜요? 저한테도 막 잡히는 것마다 던지시려고요? 사돈 그러다 진짜 새고랑 차요. 뭐야?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 감히 사돈한테? 내가 너희 집구석 가만 놔둘 줄 알아? 내가 너희 무고죄로 다 고소할 거야! 사돈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자 남편이 제 앞을 막고 섰습니다. 고소? 웃기고 있네. 고소는 내가 했어, 이 양반아. 감히 내 딸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 김대명 씨, 그만 추태 부리시고 그만 가시죠. 사돈, 이래저래 바쁘시겠지만 우린 곧 법정에서 봬요. 씩씩거리며 제게 소리를 지르는 사돈에게 저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거지 같은 사돈은 아직도 소송 중이라고 해요. 진작 빼돌린 재산이랑 현금이 다 드러났는데도 계속해서 항소를 한다네요. 지긋지긋한 인간이었습니다. 딸은 사위와 이혼했습니다. 사실 사위가 이혼 안 해주면 소송까지 하려고 했는데 결혼에 미련이 없는 놈이었으니 바로 합의 이혼하더라고요. 그놈이야 저 아버지한테 스포츠카나 한 대 받으려고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딸아이는 합의 이혼으로 큰 빌라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망할 놈의 사돈이 세금 안 내려고 진작 증여해 준 게 저희 딸에게는 이익이 되었죠. 물론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겨버렸으니 위자료라고 해도 부족하기야 했지만요. 딸은 아직도 다 회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얼굴에 멍이야 진작 가라앉았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딸은 자꾸만 자신을 탓하고 저희에게 미안해하지만 저와 남편은 딸애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어요. 사람 속을 겉으로 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쁜 놈들이 아주 작정하고 순진한 사람 속이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딸아이 방학에 맞춰서 저와 남편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나 남편이나 젊을 때 먹고 사느라 바빠서 어디 한번 장기로 여행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번에야말로 좋은 시간 보내면서 추억 많이 만들고 오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저의 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